안녕하세요. 아날로그 그녀입니다. 오늘 제가 읽어볼 책은 제임스 조이스의 더블린 사람들입니다. 이 책 전체를 지배하는 정서는 마비입니다. 제임스 조이스가 직접 작품 안에 거론하고 있는 이 마비라는 단어의 뉘앙스를 이해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아일랜드는 영국의 수백 년 동안 지배를 당했었죠. 그렇게 식민지에 대한 경험 때문에 우리나라와 자주 비교되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영국인 지주 아래에서 일하고 착취당하는 소장농 신분으로 억눌린 채 살아가야 했던 그 수백 년 동안 분노와 욕망은 억눌려 있었겠죠. 또 비뚤어진 모습으로 표출이 되었고요. 그렇게 궁극의 민족주의와 그 다음에 부패하고 오래된 종교 안에 갇혀서 이 아일랜드 사람들은 마치 우물안 개구리처럼 꽁꽁 갇혀버립니다. 그리고 그 어두운 사회에 저항하기보다 마비되는 것입니다. 작가는 이 마비의 정서를 무능과 무기력 그리고 좌절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벗어나야 행복할 수 있고 그리고 성공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나 인물들은 마비된 도시 더블린을 떠나지 못합니다. 대신 작가는 떠나서 스위스와 프랑스 등지에서 망명작가로 살며 성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국에 대한 많은 글을 썼습니다. 아마 그 더블린이라는 도시는 이 제임스 조이스에게는 애증의 그런 공간이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이 창작의 원천이기도 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은 15편의 단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독특하게 유년기, 청년기, 그 다음에 성년기, 그 다음에 대중생활 뭐 이렇게 4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읽어볼 작품은 성년기에 해당하는 작은 구름입니다. 오늘은 미능사 버전으로 읽어볼 예정이고요. 그럼 작가가 꾸민 리틀 챈들러의 습기 가득한 그런 이야기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8년) 전 노스월부드에서 배웅하면서 행운을 빌어준 친구였다. 갤러허는 출세한 사람이 되어 있었다. 박식해 보이는 태도라든지 마름 잘된 트위드 양복이라든지 당당한 말씨만 보아도 금방 알아차릴 수 있었다. 그만한 재능을 가진 친구도 드물었지만 그렇게 출세하고도 좋은 성품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는 사람은 더욱 드물었다. 갤러허는 원래부터 사람됨이 좋았고 출세할 만한 자질이 되었다. 그런 친구를 둔다는 건 든든한 일이었다. 꼬마 챈들러는 점심때부터 내내 갤러허와 만날 일, 갤러허의 초대, 갤러허가 살았다는 대도시 런던 따위에 대한 생각뿐이었다. 꼬마 챈들러가 그런 이름으로 불리는 이유는 평균 키보다 별로 작지 않은데도 키가 작은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는 데 있었다. 손이 희고 작았으며 몸집은 가냘팠고 목소리는 조용했으며 태도는 세련되었다. 비단결 같은 금발과 구렛나룻을 지극히 세심하게 보살폈고 손수건에는 향수를 지나치지 않게 뿌렸다. 속손톱은 완벽했고 웃을 때면 어린애같이 하얀 이가 가지런히 드러났다. 킹스인스의 책상에 앉아서 꼬마 챈들러는 지난 8년 동안 달라진 게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다.
남루하고 궁색한 차림으로만 알고 지내던 친구가 런던 언론계의 총화가 되어버린 것이다. 꼬마 챈들러는 따분한 필기를 하다 말고 수시로 사무실 창밖을 내다보았다. 늦가을 석양빛이 잔디구역과 보도를 덮고 있었다. 석양빛은 옷차림이 말쑥하지 못한 간호원들과 벤치에 앉아 졸고 있는 쇠약한 노인들 위에 포근한 금가루를 쏟아부었고, 움직이는 모든 형체 위에 자갈길을 소리 지르며 뛰어가는 아이들 위에도, 정원을 가로질러 지나가는 사람들 위에도 아른거렸다. 그 광경을 바라보며 인생을 생각하다 보니, 인생을 생각할 때면 늘 그랬듯이 슬퍼졌다. 슬며시 서글프고 우울한 기분이 들었다. 운명에 맞서 발버둥 친다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노릇인가 싶었던 것인데, 이는 세월을 통해 반복해서 터득한 지혜였다. 꼬마 챈들러는 자기 집 서가에 꽂힌 시집들이 떠올랐다. 총각 시절에 사두었던 것들로 저녁에 현관에서 떨어진 작은 방에 앉아있을 때면 수시로 한 권을 서가에서 꺼내 어떤 대목을 아내에게 소리내어 읽어주고 싶은 유혹을 느끼곤 했다. 그러나 늘 멋쩍은 나머지 그러질 못했고, 그러다 보니 시집들은 그냥 서가 위에 그대로 남아있었다. 이따금 시 몇 줄을 혼자 되풀이해서 읽어보곤 하는 것으로 그나마 위안을 삼았다. 일어날 시간이 되자 꼬마 챈들러는 자리에서 일어나 굳은 자세로 책상과 동료 직원들을 남겨두고 나왔다. 세련되면서도 아담한 킹스인스의 중색풍 홍해문 아래로 빠져나와 재빨리 헨리에타 거리를 따라 걸어갔다. 황금빛 석양은 희미해져 가고 있었고 공기는 살을 애는 듯했다. 아이들 한 무리가 꾀재재한 꼬락서니로 거리에 나와 있었다. 아이들은 길에 서거니 뛰거니 있거나 활짝 열린 문 앞 계단을 기어오르거나 문턱 위에 생쥐처럼 쪼그리고 앉아있거나 했다. 아이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해충같이 하찮은 생활 터전을 죄다 지나 과거 더블린의 귀족 계층이 거드름 피우던 황량하고 공허한 저택의 그늘 아래로 통하는 길을 쟁걸음으로 들어섰다. 과거의 기억이 떠오르지 않는 건 지금 마음이 환희로 넘쳐나는 까닭이었다. 콜리스 호텔에 들어가 본 적은 없으나 그 이름의 유래는 알고 있었다. 사람들이 극장에서 나와 굴을 먹고 술을 마시기 위해 거기 간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거기 웨이터들이 프랑스어와 독일어를 할 줄 안다는 말도 들어본 적 있었다. 밤에 그 옆을 후다닥 지나가면서 문 앞에 마차들이 서 있는 광경이나 화려하게 빼입은 부인들이 기품 있는 신사들의 에스코트를 받으며 마차에서 내려 속히 안으로 들어가는 광경도 본 적이 있었다. 그 여자들은 현란한 옷을 입은 데다 온갖 장신구를 걸치고 있었다. 얼굴엔 분을 칠했고 옷이 땅에 닿을라치면 다급해진 아탈란타처럼 옷을 걷어올렸다. 꼬마 챈들러는 항상 뒤돌아보지 않고 그냥 지나치곤 했더랬다. 낮길도 쟁걸음으로 가는 버릇이 있었고, 어쩌다 밤늦게 시내에 있기라도 하면 불안하고 들뜬 듯이 길을 재촉했다. 그러나 때때로 불안을 자초하기도 했다. 가장 어둡고 좁은 길을 택한 까닭에 성큼성큼 앞으로 걸어가다 보면 발걸음 주변에 깔린 정적이 신경 쓰였고, 말없이 돌아다니는 사람들의 그림자가 거슬렸으며, 때로는 잠깐 들리다 사라지는 낮은 웃음소리에 나뭇잎처럼 몸을 떨기도 했던 것이다. 꼬마 챈들러는 케이플 거리를 향해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런던 언론계를 주름잡는
이그네이셔스 갤리허라. 8년 전만 해도 이런 일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는가. 그럼에도 이제 와서 과거를 돌이켜보니 친구가 여러모로 장래 될성 부른 나무에 싹수를 보였던 것을 떠올릴 수 있었다. 사람들은 이그네이셔스 갤러허가 방종하다고들 했다. 물론 그때 갤러허는 방탕한 패거리와 어울려 멋대로 술 마시고 도처에서 돈을 꾸고 다녔다. 끝내 무슨 수상한 돈거래 사건에 연루되기에 이르렀는데 적어도 그것이 도피 행각에 대한 한 가지 견해이기는 했다. 그러나 누구도 그의 재능을 부정하지는 못했다. 이그네이셔스 갤러허에게는 슬며시 깊은 인상을 심어주는 그 어떤 무언가가 있었다. 무일푼의 돈 문제로 쩔쩔맬 때조차도 넉살이 좋았으니까. 꼬마 챈들러는 이그네이셔스 갤러허가 궁시에 몰렸을 때 곧잘 하던 말 한마디를 기억해냈다. 그리고 기억하고 보니 의기양양해져서 볼이 살짝 붉어지기까지 했다. 자, 하프타임이야, 친구들. 갤러허는 태평하게 말하곤 했다. 어디 머리 좀 짜볼까? 이그네이셔스 갤러허의 이러한 진면목에 젠장 어찌 탐복하지 않을소인가. 꼬마 챈들러는 걸음을 빨리 했다. 생전 처음으로 지나쳐가는 사람들에게 우월감을 느꼈다. 챈들러의 영혼은 케이플 거리에 무미건조한 천박함에 처음으로 몸서리가 쳐졌다. 의심할 여지 없이 성공하려면 여기를 떠야 했다. 더블린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레튼 다리를 건너며 강을 따라 낮은 부두 쪽을 바라보자니 초라하게 옹기종기 모여있는 집들이 딱해 보였다. 눈에 띈 그것들은 흡사 먼지와 검댕이 잔뜩 묻은 코트 차림으로 강둑을 따라 우글우글 모여 앉아 변해가는 석양에 넋을 잃고 있다가 밤에 첫 한기를 찾아오면 자리에서 일어나 으스스 몸을 떨고 가버리는 거짓된 형상이었다. 꼬마 챈들러는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 시를 한 편 쓸 수 있을지 궁금했다. 아마 갤러허라면 그것을 런던의 어느 신문에 보내줄 수도 있을 텐데 뭔가 독창적인 것을 쓸 수 있을까? 어떤 생각을 표현하고 싶은지는 확실치 않았지만 시적인 순간이 찾아왔다는 생각이 어린애의 희망처럼 마음속에서 피어올랐다. 꼬마 챈들러는 씩씩하게 앞으로 걸음을 떼었다. 걸음을 뗄 때마다 초라하고 비예술적인 자신의 생활 터전에서 점점 멀어져 런던에 점점 가까워져 갔다. 한 줄기 빛이 마음의 지평 위에서 떨리기 시작했다. 이제 32. 아직 많은 나이는 아니었다. 기질적으로는 이제 막 성숙의 절정에 올라있다고 할 수 있었다. 운문으로 표현하고 싶은 상이한 기분과 인상이 너무나 많았다. 마음속으로 그것이 느껴졌다. 자신의 영혼이 시인의 영혼인지를 가늠해 보고 싶었다. 생각해보면 우수가 자기 기질에 주조를 이루고 있으나 그건 반복되는 신념과 체념과 단순한 환희에 의해 빛이 바른 우수였다. 만일 그것을 한 권의 시집으로 표현해낼 수만 있다면 사람들이 귀를 기울여 줄 터였다. 결코 인기를 끌지는 못하리라는 것. 그쯤이야 알고 있었다. 대중을 좌지우지하지는 못하더라도 기질이 비슷한 소수의 사람들에게야 호소력이 있을 터인데 영국의 비평가들이라면 아마도 자신의 시가 지닌 우수어린 어조를 보고 켈트파로 쳐주겠지. 어디 그뿐인가? 꼬마 챈틀러는 인유도 집어넣을 생각이었다. 자신의 책에 내려질 서평에 들어갈 만한 문장과 구절들을 지어보기 시작했다. 챈들러 씨는 유유하고 우아한 운문의 재능이 있다. 이 시들에는 애틋한 슬픔이 깔려 있다.
켈트파의 정조가. 자신의 이름이 좀 더 아일랜드풍이 아닌 것이 안타까웠다. 어쩌면 성 앞에 어머니의 이름을 집어넣는 것이 더 나을 거야. 토머스 멀론 챈들러라고. 아니, T 멀론 챈들러가 훨씬 낫겠군. 이 문제를 갤러어에게 상의해봐야지. 워낙 맹렬하게 공상을 따라가다가 목적했던 거리를 지나치는 바람에 발길을 돌려야 했다. 콜리스 근처에 이르자 아까의 흥분에 압도되기 시작했고 문 앞에 멈춰섰을 때는 망설여졌다. 마침내 문을 열고 들어갔다. 바의 불빛과 소음에 잠시 문간에서 멈칫했다.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빨갛고 파란 수많은 와인잔이 반짝이며 시야를 어지럽혔다. 사람들이 바에 가득 찬 듯이 보였고 신기한 눈으로 쳐다보는 것처럼 느껴졌다. 기난 볼일로 온 것처럼 보이려고 슬쩍 눈살을 찌푸리며 좌우를 휙 둘러보았으나 시야가 웬만큼 눈에 들어오자 이쪽을 쳐다보려고 고개 돌린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저쪽에 이그네이셔스 갤러허가 카운터에 등을 기대고 다리를 쩍 벌린 채 서 있었다. 어이 토미, 이 친구 이렇게 보다니 뭘로 할까? 뭘 마시겠나? 난 위스키를 마시는 중인데 물 건너 저쪽 나라에 있는 것보다 낫다네. 소다? 리티야? 탄산수는 싫다고? 나도 그래. 입맛을 버리거든. 어이, 가르송, 여기 몰트 위스키 반잔짜리 2개 가져다 주겠나? 자, 우리 마지막 본 이후로. 어떻게 지냈지? 아니 이런, 우리 나이 먹어가는 것 좀 봐. 나도 나이 먹는 티가 나나? 응, 뭐라고? 머리가 좀 새고 정수리에 숱이 적다고? 뭐? 이그네이셔스 갤러허는 모자를 벗고 바짝 친 커다란 머리를 드러냈다. 짙은 천회색 눈은 건강이 안 좋은 듯 창백한 혈색을 더 두드러지게 보이게 하면서 목에 맨 산뜻한 오렌지색 타이 위로 형령한 빛을 발했다. 경쟁적으로 눈에 띄려는 이들 특징 사이에서 입술은 매우 길고 볼품없고 맥없어 보였다. 갤러어는 고개를 숙여 정수리에 있는 숫적은 머리카락을 안 됐다는 듯 2손가락으로 매만졌다. 꼬마 챈들러는 인정 못하겠다는 듯 고개를 내저었다. 이그네이셔스 갤러어는 다시 모자를 쓰며 말했다. 언론 생활이라는 게 말이야. 사람 몸을 망쳐버려. 항상 허둥지둥 뛰어다니며 기사거리를 찾아 헤매도 찾지 못할 때가 있거든. 항상 새로운 기사거리를 찾아야 하는 데다 망할 놈의 교정생이 인쇄기 때문에 단 며칠이라도 쉴 수가 있나. 정말이지 내 땅에 돌아오니 기분이 그만이구먼. 잠깐씩 휴가를 보내는 게 몸에 좋아. 다정하고 더러운 더블린에 다시 발을 들여놓고 나니 몸이 1000만 배 좋아진 느낌이라니까. 자, 술이 왔군. 토미, 물 타줄까? 알맞게 따랐을 때 됐다고 말해주게. 꼬마 챈들러는 위스키에 물을 매우 많이 탄다. 이그네이셔스 갤러어가 말했다. 이 친구 뭐가 몸에 좋은지를 모르는구먼. 난 스트레이트로 마신다네. 꼬마 챈들러가 겸손하게 말했다. 난 아주 조금만 마시기로 하고 있어. 이따금 얘 친구를 만날 때나 그저 반잔 정도 할 뿐이야. 아, 그래? 이그네이셔스 갤러어가 쾌활하게 말했다. 우리와 옛날과 오랜 친구를 위하여. 둘은 잔을 부딪히고 건배를 했다. 난 오늘 얘 친구 며칠 만났다네. 이그네이셔스 갤러어가 말했다. 오하라가 별로 안 좋아 보이던데 그 친구 뭐하나? 아무것도. 꼬마 챈들러가 말했다. 그 친구 신세
조졌어. 하지만 호거는 좋은 자리에 있지 않나? 그런 셈이지. 토지위원회에 있으니까. 어느 날 밤에 런던에서 만나보니까 신수가 아직 훤하던걸? 불쌍한 오아라. 술 때문인가? 다른 이유도 있고 하고 꼬마 챈들러가 뚝뚝하게 받았다. 이그네이셔스 갤러가 웃으며 말했다. 톰이 자네를 보아하니 눈꽃만큼도 안 변했군. 일요일 아침마다 내가 숙취로 머리가 아프고 설태가 끼면 훈계를 늘어놓곤 하던 샌님 그대로야. 세상 견문을 좀 넓혀봐. 어디 가본 데 없나? 여행 삼아서라도 말이야. 꼬마 챈들러가 말했다. 만 섬에 가본 적 있어. 이그네이셔스 갤러가 웃으며 말했다. 만 섬이라고? 런던이나 파리로 가봐. 굳이 고른다면 파리로 가고 도움이 될 걸세. 자넨 파리 구경 좀 해봤나? 하다마다 여기저기 좀 다녀봤지. 사람들 말대로 정말 그렇게 아름다운가? 하고 꼬마 챈들러가 물었다. 꼬마 챈들러는 이그네이셔스가 술을 시원스레 털어넣는 동안 그저 홀짝거리기만 했다. 아름답느냐고? 할 말과 술맛에 대한 생각으로 뜸을 들이면서 이그네이셔스 갤러가 말했다. 뭐 그리 아름다운 건 아냐. 물론 아름답긴 하지. 하지만 요는 파리의 생활이야. 아, 파리만 한 도시가 어디 있나. 쾌활함에, 진보에, 자극에. 꼬마 챈들러는 위스키를 다 마시고 나서 애써 바텐더의 시선을 잡는데 겨우 성공했다. 다시 같은 걸 주문했다. 물랭루주에도 가봤고. 이그네이셔스 갤러어는 바텐더가 둘의 잔을 치우고 나자 말을 이었다. 보헤미안 카페에도 두루 가봤지. 끝내줘. 자네같이 점잖은 친구는 갈 데가 못 되지만 말이야, 톰이. 꼬마 챈들러는 아무 말도 않고 있다가 바텐더가 술잔 2개를 가지고 돌아오자 친구의 잔에 자기 잔을 가볍게 부딪혀 아까처럼 건배를 나누었다. 조금씩 실망감이 들기 시작했다. 갤러웨의 말투라든지 의사표현 방식이 탐탁지 않았다. 친구의 태도에는 무언가 전에는 눈에 띄지 않던 천박함이 풍겼다. 그러나 어쩌면 언론계의 부산함과 경쟁에 부대끼며 런던에 살다 보니 그냥 그리 됐는지도 모를 일이었다. 새로 생긴 이 속된 태도 밑에는 여전히 옛날의 인간적인 매력이 남아있었다. 그리고 어찌됐든 갤러웨의 인생 경험을 했고 세상 구경을 하지 않았나? 꼬마 챈들러는 부러운 눈으로 친구를 바라보았다. 파리에서는 모든 게 유쾌해. 이그네이셔스 갤러어가 말했다. 파리 사람들은 인생을 즐겨야 한다고 믿지. 그 생각이 맞는 것 같지 않나? 인생을 제대로 즐기고 싶으면 파리로 가야 하네. 그리고 말일세, 그곳에서는 아일랜드 사람이라면 사족을 못 쓰거든. 사람들이 내가 아일랜드에서 왔다는 말에 깜빡 죽더라니까. 꼬마 챈들러는 술잔을 4-5번 홀짝거리며 말했다. 이복에 파리가 소문대로 그렇게 부도덕하다는 게 사실인가? 이그네이셔스 갤러어는 오른팔로 통 큰 사람의 등짝을 취하며 말했다. 부도덕하지 않은 곳이 어디 있나? 물론 파리가 방탕한 맛이 있지. 예를 들어 학생들 춤판 벌어진 데를 한번 가봐. 코코트들이 한번 놀기 시작하면 화끈하거든. 코코트가 뭔지 알겠지? 꼬마 챈들러가 말했다. 들어본 적은 있어. 이그네이셔스 갤러어는 위스키를 마신 다음 고개를 흔들며 말했다. 아, 자네가 뭐라고 해도 좋아. 파리 여자만한 여자가 없다고. 옷차림으로나 발랄함으로나. 꼬마 챈들러는 조심스럽지만 끈질기게 물고 늘어섰다. 그러니까 부도덕한 도시군 그래? 런던이나 더블린하고 비교해서 말이야. 이그네이셔스 갤러어가 말했다. 런던이라고? 50보 100보야. 이 친구야. 혹은
토미한테 한번 물어봐. 그 친구가 런던에 와 있을 때 내가 시내 구경을 좀 시켜준 적이 있거든? 자네 눈이 번쩍 뜨이게 해줄걸? 아니, 톰이 그 위스키를 그렇게 펀치 빨듯 하지 마. 한 입에 툭 털어 마시라고. 아니야, 실은. 에이, 뭘 그래. 한 잔 더 한다고 어디가 덧나? 뭘로 할래? 똑같은 걸로 하지? 그럼, 그러지 뭐. 프랑스아, 여기 같은 걸로 한 잔 더. 톰이, 담배 피우겠나? 이그네이셔스 갤러어는 담뱃값을 꺼냈다. 두 친구는 담배에 불을 붙여 술이 올 때까지 말없이 빨아댔다. 내 의견을 말해볼까? 담배 연기에 가려져 있던 몸을 잠시 뒤에 드러내면서 이그네이셔스 갤러어가 말했다. 요지경 세상이야. 부도덕한 얘기라. 그런 사례에 관한 소문을 들어본 적 있지. 아니, 내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소문을 들은 게 아니라 내가 직접 경험한 경우들이야. 부도덕한 사례 말일세. 이그네이셔스 갤러어는 생각에 잠긴 채 시간을 뻐끔대다가 이어서 차분한 사학자의 어조로 해외에 만연한 타락상 몇 가지를 친구에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여러 나라 수도의 악습들을 간추리는데 그중 베를린을 첫 손가락으로 꼽고 싶은 눈치였다. 친구들에게 전해드린 것이라서 장담할 수 없는 것들도 있었고 직접 경험한 것들도 있었다. 지위고 신분이고 가리지 않았다. 갤러어는 유럽 대륙 수도원의 많은 비밀들을 들추고 상류사회에서 횡행하는 몇 가지 간습을 늘어놓더니 급기야는 한 영국 공작 부인에 관한 이야기, 사실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이야기를 상세히 알려주었다. 꼬마 챈들러는 놀라 자빠졌다. 이그네이셔스 갤러어는 말했다. 하기야, 우리가 있는 이곳 구식도시 더블린에서는 이런 일이 무소식일 수밖에. 꼬마 챈들러가 말했다. 그런 다른 도시들은 다 둘러보고 나서 더블린을 보면 얼마나 답답하겠나? 이그네이셔스 갤러어가 말했다. 그래도 여기로 건너오면 마음이 느긋해지거든. 하기야 따지고 보면 그래도 고향 땅 아닌가? 그런 도시에 호감을 안 느낄 수 있나? 인지상정이지. 한데 자네 소식 좀 들려주게. 호곤한테서 듣자니 자네 신혼재미가 깨가 쏟아진다며. 2년 전 아닌가? 꼬마 챈들러는 낯을 붉히고 빙긋이 웃으며 말했다. 맞아, 결혼했어. 지난 5월로 꼭 12달 됐다네. 이그네이셔스 갤러어가 말했다. 축하해주기에 너무 늦은 건 아닌지 모르겠구먼. 자네 주소를 알았어야 말이지. 그렇지만 않았다면 제때 축하해 주었을 텐데. 악수를 청하며 내민 손을 꼬마 챈들러가 잡자 갤러어가 말했다. 자, 톰이, 난 자네와 자네 가족에게 인생의 모든 기쁨과 횡재수가 따르기를 비네. 그리고 마르고 닳도록 오래오래 살기를 비네. 진정한 친구, 옛 친구로서 빌어주는 소망일세. 알고 있겠지? 꼬마 챈들러가 말했다. 아담하다. 이그네이셔스 갤러가 물었다. 아이들은? 꼬마 챈들러는 다시 얼굴을 붉히며 말했다. 한 놈 있어. 아들이야, 딸이야? 어린 사내 녀석. 이그네이셔스 갤러는 친구의 등을 철썩 치며 말했다. 좋았어. 아무렴 그래야지, 톰이. 꼬마 챈들러는 웃음을 띠고 갈피를 못 잡는 듯 술잔을 바라보다가 어린애같이 하얀 앞니 3개를 드러내며 아랫입술을 물고 말했다. 자네 돌아가기 전에 우리하고 저녁이나 한번 같이 하면 어때? 우리 마누라가 자네를 보면 반가워할 거야. 잠시 음악이나 들으면서 말이지. 이그네이셔스 갤러가 말했다. 정말 고맙네, 이 친구. 하지만 우리가 좀 더 일찍 만나지 못한 게 안타깝군. 내일 밤에 떠나야 하거든. 혹시 오늘 밤은? 정말로 미안하네.
이 사람 실은 다른 친구 한 명과 함께 와서 말이야. 이 친구도 역시 똑똑한 젊은 친구인데 조그만 카드판에 가기로 약속이 돼 있거든. 그것만 아니라면. 아, 그렇다면 뭐. 하지만 또 아나? 이그네이셔스 갤러가 생각해주는 듯 말했다. 이제 길을 한번 텄으니 내년에 또 일이 건너오게 될지. 그저 기쁨을 묵혀두는 걸로 하지 뭐. 꼬마 챈들러가 말했다. 그럼 좋아. 다음에 올 때는 저녁을 함께 보내기로 약속하는 거야. 그럼 뭐 이해 없겠지? 이그네이셔스 갤러가 말했다. 이해 없고 말고 내년에 오게 되면 8월 도네르. 챈들러가 말했다. 그럼 확실하게 약속한다는 의미로 이제 딱 한 잔만 더 하세. 이그네이셔스 갤러는 커다란 금시계를 꺼내 쳐다보며 말했다. 마지막이지? 기사 원고 교정세가 와 있어서 말이야. 꼬마 챈들러가 말했다. 아, 그야 물론이지. 이그네이셔스 갤러가 말했다. 좋아, 정 그렇다면 한 잔 더 하자고. 데옥 안 도르이로. 작은 위스키 한 잔에 딱 맞는 표현 아닌가? 꼬마 챈들러는 술을 시켰다. 조금 전 얼굴에 떠오른 홍조가 본격적으로 퍼져가고 있었다. 원래 별것도 아닌 일에 아무때고 얼굴이 붉어지곤 했는데 지금은 몸이 달아오르고 들뜨기까지 했다. 작은 잔으로 3잔 마신 위스키가 올라 있었던 데다 섬약하고 절제하는 체질인지라 갤러가 피워대는 독한 시각 때문에 마음이 어지러웠다. 8년 만에 갤러를 만나 휘황찬란하고 웅성웅성하는 콜리스 호텔에서 자리를 함께하고 이야기를 듣고 잠깐이나마 성공적인 유랑생활 이야기를 듣는 모험으로 예민한 성격은 평정을 잃었다. 자신의 삶과 친구의 삶이 보이는 대조가 뼈저리게 사무치자 억울한 생각이 들었다. 갤러는 태생으로나 학벌로나 자기보다 처지는 친구였다. 기회만 주어진다면 친구가 이미 이루었거나 이룰 수 있는 것보다 더 나은 무엇, 허울 좋은 언론 활동보다 더 나은 무엇인가를 해낼 자신이 있었다.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게 무엇이란 말인가. 한탄스러울 만큼 소심하기는. 무슨 수로든 자신을 변호하고 싶었고 자신의 남자다움을 과시하고 싶었다. 갤러가 초대를 거절한 속마음을 꿰뚫어 보았다. 갤러는 아일랜드를 찾아옴으로써 고국에 선심 쓰는 것과 똑같이 다정한 태도로 선심이나 쓰고 있을 따름이었다. 바텐더가 술을 가져왔다. 꼬마 챈들러는 잔 하나를 친구 쪽으로 밀어보내고 다른 한 잔을 거침없이 들어올렸다. 누가 알아? 둘이 한 잔 들 때. 꼬마 챈들러가 말했다. 자네가 내년에 오면 내가 기꺼이 이그네이셔스 갤러 부부에게 장수와 만복을 빌어주는 즐거움을 누리게 될지 말이야. 이그네이셔스 갤러는 막 마시려다 말고 잔 가장자리 위로 한눈을 질끈 감았다. 마시고 나서는 입술을 쩍쩍 다시며 잔을 내려놓고 말했다. 그딴 걱정일랑 붙들어매 이 사람아. 실컷 놀면서 세상 구경, 인생 구경을 한 다음에나 그런 굴레를 뒤집어 쓸 테니까. 그나마도 뒤집어 쓰게 된다면 말이야. 꼬마 챈들러가 태연하게 말했다. 언젠가는 뒤집어 쓰게 되어 있지. 이그네이셔스 갤러는 오렌지빛 넥타이와 청회색 눈을 친구에게 바짝 갖다 대며 말했다. 그렇게 생각하나?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듯이 굴레를 뒤집어 쓰게 되어 있다니까. 꼬마 챈들러가 완강하게 말을 반복했다. 임자를 만나기만 한다면 말이야. 꼬마 챈들러는 살짝 어조에 힘을 주었고 자기 속마음을 들켰다는 것을 의식했다. 그러나 비록 뺨에 홍조가 더 진해져 있었지만 친구의 시선을 피하지는 않았다. 이그네이셔스 갤러는 잠시 친구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만약 그런 일이 생긴다 해도 내가 감성적인 연애질이나 하느라고 어영부영 노닥거린다면 손에 장을 지지겠네. 난 돈 보고 결혼할 작정이니까.
은행에 돈을 두둑히 쟁여놓은 여자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여자는 나한텐 쓸모없어. 꼬마 챈들러는 고개를 저었다. 어허, 이 사람아 하고 이그네이셔스 갤러가 펄쩍 뛰며 말했다. 무슨 얘긴지 알겠나? 내 말 한마디면 당장 내일이라도 여자와 현금을 한꺼번에 수중에 넣을 수 있단 말일세. 믿기지 않는다고? 그래 알아. 돈방석에 앉아있는 수백, 아니 그게 아니지. 수천이나 되는 독일인들과 유태인들이 내 말만 떨어지면 기꺼이. 조금만 두고 봐. 이 친구야. 내가 제대로 해내는지 못 해내는지 보라고. 내가 이래봬도 한번 한다면 하는 사람이니까. 두고 봐. 갤러어는 술잔을 입으로 가져가 마저 비운 다음 큰 소리로 웃어젖혔다. 그러고는 생각에 잠긴 듯 정면을 바라보며 한결 차분해진 어조로 말했다. 하지만 서두르진 않겠네. 기다릴 테면 기다리라지. 한 여자에게 목을 매서 좋을 게 뭔가. 갤러허는 입으로 맛보는 동작을 흉내내더니 상을 찌푸리며 말했다. 술맛이 살짝 간 것 같은데. 꼬마 챈들러는 거실에서 떨어진 방에 앉아 아이를 안고 있었다. 돈을 절약하기 위해 하인을 두지 않았고 그 대신 애니의 동생인 모니카가 아침과 저녁에 각각 1시간쯤 도와주러 왔다. 그러나 모니카가 집으로 간 지는 한참 되었다. 9시 15분 전이었다. 꼬마 챈들러는 차 시간이 지나 늦게 귀가한 데다 집에 올 때 뷰리 상점에서 애니에게 줄 커피 꾸러미를 사오는 걸 잊어버린 터였다. 물론 애니는 단단히 골이 나 있었고 대꾸하는 소리도 퉁명스러웠다. 차 같은 건 차리지도 않겠다고 하더니만 막상 길 모퉁이에 가게가 문 닫을 시간이 다가오자 차 4분의 1파운드와 설탕 2파운드를 몸소 사러 나가기로 마음을 바꿔 먹었다. 애니는 잠든 아이를 솜씨 좋게 남편 품에 안기며 말했다. 여기 받아요. 아이 깨우지 말고. 백색 자기로 된 갓이 달린 자그마한 등이 탁자 위에 놓여 있었는데 그 불빛이 쭈글쭈글한 뿔 액자에 끼워 놓은 사진을 비추었다. 애니의 사진이었다. 꼬마 챈들러는 그 사진을 쳐다보다가 꽉 담은 얇은 입술에 눈길이 멎었다. 애니는 꼬마 챈들러가 어느 토요일 귀갓길에 선물로 사다 준 옅은 청색의 여름 블라우스 차림이었다. 10실링 11펜스를 들인 그 옷을 사느라고 안절부절 못하며 얼마나 애를 먹었던지. 가게가 빌 때까지 기다리고 판매대에 서서 젊은 여자가 숙녀 블라우스를 앞에 늘어놓는 동안 짐짓 여유를 부리다가 애를 쓰고 카운터에서 샘을 치르고 1펜이라는 거스른 푼돈을 챙기는 걸 깜빡하고 나가다가 계산원의 부름을 받고 마침내 가게를 떠날 때 옷이 안전하게 잘 붙어있는지 보기 위해 짐꾸러미를 조사하는 척하며 블라우스를 감추느라고 애쓰는 등 그날 고생이 얼마나 자심했던가. 블라우스를 집으로 가져왔을 때 애니는 입을 맞춰주며 아주 예쁘고 멋지다고 말하더니 막상 옷값을 듣고 나서는 탁자 위에 블라우스를 팽개치고 그런 물건에 10실링 11펜스나 받다니 완전한 사기라고 말했다. 애니는 처음에 그것을 무르고 싶어 했으나 한번 입어본 다음에는 그 옷, 특히 소매의 만듦새에 흐뭇한 나머지 입을 맞춰주고 자기 생각을 그렇게 해주다니 참으로 좋은 남자라고 말했던 것이다. 사진 속 눈을 냉정하게 들여다보니 그 눈도 냉정하게 맞받았다. 확실히 눈은 예뻤고 얼굴 자체도 예뻤다. 하지만 얼굴에는 어딘가 천박한 구석이 있었다. 왜 저리 멍하니 딴 숙녀풍일까? 냉랭한 눈매도 짜증스러웠다. 발칙하고 당돌한 눈이었다. 열정도 환희도 없었다. 갤러어가 돈 많은 유태 여자에 대해 한 말이 생각났다. 동양 여자의 검은색 눈이라 생각하면 얼마나 열정이, 관능적인 열망이 넘치는 눈인가. 왜 하필 사진 속의 눈과 결혼했더란 말인가.
그 질문에 골몰한 채 초조한 듯 방을 힐끗 둘러보았다. 집에 들이기 위해 할부로 산 예쁜 가구에 왠지 천박함이 감돌았다. 애니가 직접 고른 것이라서 그럴까? 애니가 떠올랐다. 가구 역시 깔끔하고 예뻤다. 마음속에서 자신의 삶에 대한 무시근한 분개심이 솟구쳤다. 이 작은 집에서 빠져나갈 수 없단 말인가? 갤러어처럼 멋지게 살아볼 시도를 하기에는 너무 늦었단 말인가? 런던으로 갈 수 있을까? 아직 가구값도 지불하지 못한 판이었다. 책을 써서 출판할 수만 있다면 길이 활짝 열릴 텐데. 앞을 보니 탁자 위에 바이런 시집 한 권이 놓여 있었다. 아이가 낄까봐 왼손으로 조심스럽게 책을 펼쳐 수록된 첫 번째 시를 읽기 시작했다. 바람은 잠들고 저녁 어스름 고요하니 덤불에 떠도는 미풍 한 줄기 없는데 나 돌아와 마거린 무덤을 바라보며 내 사랑하는 유해의 꽃을 뿌리네. 읽기를 멈추었다. 방안 여기저기 시의 리듬이 느껴졌다. 얼마나 우울한 리듬인가. 나도 저렇게 쓸 수 있을까? 내 영혼의 우수를 운문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묘사하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았다. 이를테면 그레튼 다리 위에서 두어 시간 전에 느낀 감흥 같은 것. 다시 그 기분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아이가 깨어 울기 시작했다. 책장을 덮고 아이를 달래려고 해보았으나 아이는 막무가내였다. 아이를 품에 안고 이리저리 어르기 시작했지만 아이의 칭얼대는 소리는 더욱 날카로워져 갔다. 아이를 더 빨리 얼으며 눈으로는 두 번째 연을 훑기 시작했다. 이 좁은 무덤 안에 누운 임의 육신이여. 예전에는 그 육신 속에 소용없는 짓이 없다. 읽을 수가 없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아이의 칭얼대는 소리가 고막을 찔러댔다. 소용없어. 소용없다고. 종신형 죄수팔자야. 그는 분노로 팔을 떨면서 벼랑간 아이의 얼굴로 몸을 굽히고 소리 질렀다. 뚝. 아이는 잠깐 그쳤다가 무서움에 발작을 일으키더니 빽빽거리기 시작했다.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아이를 품에 안고 방 안을 이리저리 한급히 거닐었다. 녀석은 4~5초가량 숨을 멈췄다가 다시 소리를 질러대는 식으로 처량하게 울어대기 시작했다. 얇은 방벽에서 그 소리가 메아리 쳤다. 녀석은 달려를 해도 더욱 발작적으로 울어댔다. 상을 찌푸리고 부르르 떠는 아이의 얼굴을 보니 워낙 겁이 나기 시작했다. 녀석이 쉴 새 없이 목매어 우는 소리를 7가지나 세고는 두려운 나머지 아이를 가슴에 꼭 품었다. 죽기라도 한다면. 문이 왈칵 열리더니 젊은 여자가 숨을 헐떡이며 들어왔다. 여자가 소리쳤다.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이에요? 아이는 엄마 목소리를 듣더니 발작적으로 울어댔다. 아무것도 아니야, 애네. 아무것도 아니야. 애가 울기 시작하는데. 여자는 장바구니를 말을 팽개치고 아이를 채갔다. 여자는 남편의 얼굴을 노려보면서 소리쳤다. 아이한테 무슨 짓을 한 거예요? 꼬마 챈들러는 잠시 여자의 눈초리를 받아들였고 그 눈초리에 담긴 징후를 마주하자 가슴이 오그라들었다. 말을 더듬기 시작했다. 아무것도 아니야. 녀석이 울기 시작하는데 도무지 어쩔 수가. 내가 어떻게 한 건 아니라고. 왜? 이 말에는 아랑곳 없이 아내는 아이를 품에 꼭 끌어안고 방 안을 이리저리 걸어다니기 시작하며 중얼거렸다. 우리 꼬마 장부. 놀랐지 아가? 옳지. 우리 아가 옳지.
아기, 양, 세상에 하나뿐인 엄마의 꼬마 양, 옳지 옳지. 꼬마 챈들러는 수치심으로 뺨이 벌게진 채 불빛에서 저만치 떨어져 서 있었다. 아이의 발작적인 해느낌이 점점 잦아드는 걸 듣고 있자니 두 눈에 뉘우침의 눈물이 맺혔다.